낭만서점 14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남몽입니다. 허이평론가와 함께 낭만서점을 책임지고 있죠. 네. 허남평론가님 요즘 네. 좀 더위를 많이 타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덥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옷을 또 껴입으니까 허이평론가님이 도대체 쟤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네. 바라보셔가지고 제가 아마 지금 더위를 먹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네. 허남평론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제 녹음해야지 하고 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허남평론가님이 덥죠 하더니 그렇죠. 제가 인사를 옷을 이렇게 했죠. 껴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말과 행동을 네. 상반되게 하실까 원래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40대 중반 좀 넘어서면요. 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네. 뭐 40대 중반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뭐 40대 중반이 네. 청년이죠 뭐. 그렇죠. 말은 그렇게들 하죠. 젊으신 네. 분들. 근데 이 나이 돼보세요. 청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50대도 계실 테고 네. 60대도 계실 테고 뭐 그렇죠. 70대 80대도 계실지 네.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허남평론가님의 이 말씀이 그렇죠. 맞아요. 저 어린 놈이 가소롭게 네.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요. 네. 유엔에서요. 청년이라는 시기를 공식적으로 잡은 게 있어요.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60까지입니다. 60까지가 네. 청년이고. 저는 아직도 청춘인 거죠. 네. 몸이 네. 아픈 청춘. 청춘인 허남몽 평론가님의 댓글 소개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온니달님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한강 작가님의 흰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남기신 댓글인데요. 한강 작가님을 만나게 된 건 채식주의자를 읽고였어요. 맨부커상이 어떤 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후에 친한 언니를 통해서 또 히라버 시간을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채식주의자를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신다고 글을 남겨주시면서요. 네. 흰에 대해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 한강 작가님의 전작들에 감동을 받아 다른 책들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시고요. 서점에 가서 펼쳐보았을 땐 분명 소설이라고 했는데 짧은 문장들로 지어져 있어서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또 이 흰 작품도 곧 읽게 되겠지만 네. 이렇게 낭만서점에서 먼저 듣게 돼서 기쁘시다고요. 네. 또 가끔 먼저 읽어야지 하는 소설들을 이렇게 낭만서점에서 소개해 줄 때 더 반갑고 기대하게 되신다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되게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끝을 내주셨네요. 네. 쭉 장수하는 방송이 되길 바랄게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청춘은 60까지니까요. 네. 리리98님입니다. 매번 유튜브로 듣다가 드디어 팟빵까지 왔네요. 경화님 계실 때부터 들었는데 댓글은 처음 써봐요. 한강 작가의 흰 앞부분 댓글 소개를 듣다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 나를 팔아버린 나라를 듣거나 읽고 나서의 평이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자란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불행 포르노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건 인종차별을 당하고 해외 입양의 실태 등의 이야기 때문이지 결코 해외 입양 자체와 친부모를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가 또 가슴 아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셨네요. 네.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또 새겨 들을 만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 네. 앞으로 방송할 때도 이런 어떤 소재의 작품을 저희가 말하게 될 때는 더욱더 좀 조심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책이 좋다님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흰 방송 들었는데 훅 빠져들어서인지 시간이 금방 가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완전 허구가 아닌 소설은 댓글을 쓰는 일도 참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그저 몰입도가 강했던 방송이었다고 기록하고 싶네요. 앞부분 읽고서 아파서 내려놨던 책이었는데 방송 들으니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다고 내려놓은 독자인 제가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비겁하다기보단 정말로 소설을 이 자기의 어떤 감정에 충실하게 읽으셨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요. 읽다 보니까 또 댓글 소개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와 관련한 공지죠.
저희가 영화 예매권을 네.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와. 네. 네. 아니 뭐 영화 평론가도 앞에 계신데 많은 네. 방송에서 네. 이런 영화 예매권 이벤트를 진행하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네. 영화 초대권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방송, 그러니까 낭만서점 146회를 들으시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총 5분, 네. 1인당 2매의 네.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와, 좋으시겠네요. 이 영화 뭐 잠깐 네. 허나웅 평론가님이 소개를 해 주시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누벨바그의 그 아네스 바르다 감독을 말하는데요. 5시부터 7시에 클레오로 굉장히 유명하고 올해 칸 영화제에서 케이트 블란쳇과 많은 여성 그 영화 관계자들 82명이 예. 또 레드카펫에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좀 권리나 의무를 주장해서 화제가 됐을 때 그때 케이트 블란쳇과 같이 함께 나왔던 인물이 바로 또 아네스 바레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아네스 바레다와 관련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젊은 감독이 찍은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릭 고다르를 또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영화 봤거든요. 네. 근데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말 후회하시지 않으실 건가요? 전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잘 만나질 못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영화 예매권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파이낸셜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은은한 숲속 향기가 책과 잘 어울리네입니다. 교보문고가 향기 마케팅 일환으로 개발한 시그니처 향을 책향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책향은 지난 2014년 말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교보문고 매장에서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도록 향기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다음 해인 2015년부터 일부 교보문고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향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고객 반응을 토대로 수십 차례 향의 배합 비율과 강약을 조절한 끝에 현재 향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후 교보문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향기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교보문고는 고민 끝에 책향을 디퓨저, 캔들 등으로 상품화해 정식 상품화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교보문고에 들렀을 네. 때 맡았던 향기가 정말 이렇게 네. 만들어진 향이었군요. 사실은 사람들이 책을 살 때 예.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책의 물성을 느끼고 싶어하는 네,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 물성 중에 하나가 또 향기이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또 책향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다고 하니까 요새는 정말 못 만드는 상품이 없구나 하는 네. 느낌도 드네요. 저는 네.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좀 자주 가는데 저랑 같이도 가잖아요. 네. 네. 거기에 워낙 다양한 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향기가 네. 뭐 그런 뭐 디퓨저라든가 그러게요. 뭐 캔들이라든가 여기서 나나? 라고 맞아요.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향기가 새로운 공간에 내가 들어왔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상에 부대끼는 순간들과는 네. 다른 시간을 좀 사는 그렇죠. 듯한 그런 기분을 분명히 맛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 숲 같은 데 많이 여행 갈 때 느끼는 것들이 눈으로 느끼는 어떤 그 힐링도 있지만 사실 향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도 있잖아요. 네. 네, 아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남주, 베르베르, 프렌즌, 별들이 돌아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파이낸셜 보도입니다. 조남주, 베르나르 베르베르, 조너선 프렌즌 등 스타 작가들이 돌아왔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조남주 작가는 그녀 이름은 이라는 작품으로,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고양이, 조너선 프렌즈는 순수라는 작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해 부진의 늪을 빠져나온 문학 장르가 이런 대형 작가들의 귀환으로 올해도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별들이 돌아온다라는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네. 이 중 한 별이 오늘 낭만서점에 뜹니다. 아, 그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제 머릿속에 읽으셨군요. 해외에서 오나요? 국내에서 오나요? 그에 대한 답은요. 네. 뒤에 본격적인 저희 방송으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벌써 저기 와 계시네요.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46회는 조남주 작가의 그녀 이름은 이라는 소설을 다룹니다. 뭐 조남주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죠. 82년생 김지영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영화 쪽에서도요. 이 82년생 김지영 판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붙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스타 작가인 거죠. 아까 저희 출판계 브리핑에서 네. 오늘 조남주, 베르베르, 프렌즌 네. 이 별들 중 한 별이 여기 뜹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답이 이미 나왔죠. 아, 네. 조남주 작가님이시죠? 네. 조남 작가님이 네. 예, 저희 또 출연 예정이시고요. 네. 조남 작가님이 이 82년생 김지영으로 워낙 유명해지셨지만 네. 예, 저희 작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네. 원래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2011년 17회 문학동네 소설상의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2회 황산벌 청년문학상, 4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장편소설 고만의 치를 위하여,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페미니즘 테마 소설집인 현남 오빠에게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녀 이름은 네, 원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분들의 인터뷰를 또 경향신문에 연재하기도 하셨죠. 네, 조남 작가님이 이번에 발표한 그녀 이름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네. 목소리를 담은 책입니다. 그렇죠. 네. 9살 어린 아이부터 네. 또 69 할머니까지 약 60여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이제 작품화한 건데요. 네. 마지막에 에필로그까지 합해서 28편의 작품이 그녀 이름은에 실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네. 그녀 이름은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허나웅 평론가님은 이 제목에서 어떤 걸 떠올리셨나요? 사실은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요. 이 사회 여성들이 겪는 어떤 그런 사연들이 담겨 있겠구나. 그리고 그 편수가 꽤 많잖아요. 그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여성을 향한 이 사회의 차별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사례들이 그만큼 많고 그 이상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좀 읽었는데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또 조남주 작가님이 82년생 김지영으로 워낙에 또 크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연상이 되면서 이런 생각에 가닿게 됐습니다. 네, 이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동안 연재가 됐는데 네. 그때 제목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예요. 네. 예.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네. 제목을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잃으신지 네. 예. 엄청 오래되신 거죠. 네. 되셨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누구 엄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거의 불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고 한국에 있는 많은 어머님들이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라고 불렸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녀 이름은 이 제목하고 이렇게 밑에 밑줄이 좀 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넣는다는 건 잃어버린 그녀들의 이름을 또 찾아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네. 보통 또 뭐 아줌마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냥 얘기를 막 하기도 특히 하고 뭐 아가씨 뭐 네. 라든가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을 좀 비하하는 어떤 호칭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름을 찾아주는
작업은 그만큼 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네. 또 상징적인 의미들이 참 많잖아요. 예, 뭐 단순히 호칭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28편의 작품에 모두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재밌는 것도 남성들의 이름은 그냥 이 남성들로 또 대명사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이름이 지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녀 이름은 일단 이제 4장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표제어에 속하는 작품들의 문장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하지만 계속 두근거릴 줄 아는 이라고 해가지고 7작품 실려 있고요. 두 번째 장은 나는 여전히 젊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8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네. 3장은 애할머니 건강하세요. 이 말은 외할머니 건강하세요 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장에는 6편의 작품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에는 6작품, 그리고 에필로그로 7, 8년생 제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가 7, 8년생 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 조남주 작가 본인의 맞아요. 자전적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작가님이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바도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럼 조남주 작가의 그녀 이름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28편의 작품 중에서 2편을 이제 골랐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이 그녀에게입니다. 자, 이 작품 간략한 줄거리 소개해 드릴까요? 네. 주인공이 이제 주경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주경이 처음에는 사실 이제 걸그룹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걸그룹의 한 멤버에게 빠지게 됩니다. 네, 이름이 원이죠. 그렇죠. 그 원이라는 인물에 빠지게 되는데, 굉장히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막 그 팬클럽에도 가입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도시락, 굉장히 비싼 도시락도 보내고, 이러면서 어느 날은 이 좋아하는 원이라는 인물이 사실 애교가 굉장히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애교는 부리지 말라고 그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지를 달려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허나은 평론가님은 네.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네. 이렇게 좀 열광적으로 네. 좋아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안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별로 그쪽으로 관심이 없는데 네.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BTS가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아시네요. 그럼요. 네, 뭐 뉴스에 요즘 뭐 빌보드 차트 뭐 1위다 그렇죠, 1위도 이렇게 했죠. 앨범 차트 1위도 하고 계속 네. 예,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주경이라고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주경 이름을 듣고는 예전에 워너원 IOI의 이제 주결경이라는 이제 멤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정도도 알고. 그래서 아니 안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네. 다들 그래? 안 좋아한다는 게 그 정도야?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허위 평론가님은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 SES, 또 핑클, 뭐 이런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예, 걸그룹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예, 그때 한창 그 뭐 CD도 사고 스티커 사진도 사고 또 예전에 핑클 빵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빵 사면 국진이 빵보단 잘 안 팔렸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팬클럽의 2세대 격이 허위평론가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는 H.O.T와 잭스키스. 네. 예. 그때 저는 이제 H.O.T 한창 이렇게 따라할 때 소풍 같은 데 가면 왜 그렇게 친구들끼리 캔디에 엉덩바가 따라 춤도 추고 그러셨어요? 그랬죠. 아, 그랬어요? 예. 그랬던 인물이 지금은. 지금 뭐, 지금 뭐라고 있죠? 네. 문학평론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그녀에게라는 소설 여러분께 먼저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읽어드릴 부분은 지금 주경이 이 걸그룹 멤버 원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먼저
동생이 네. 예전에는 워낙 이렇게 네. 보이그룹에 네. 뭐 그 한 지역 뭐 총괄로서 맞아요. 이렇게 활동을 했던 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던 그 동생조차 언니가 지금 걸그룹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놀라잖아요. 예, 동생은 언니가 이렇게 걸그룹이라든지 그 그룹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언니 남자친구는 알아? 라고요. 근데 허낭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친구를 네. 만나는 것과 네. 또 내가 걸그룹 멤버를 좋아하는 것. 뭐 그냥 별개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이렇게 묻는 뉘앙스 자체가 동생 입장에서는 아마 언니가 이렇게 걸그룹을 좋아한다는 거 자체도 놀랐을 뿐더러 그 남자친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좋아하는 반응은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제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예. 그 장면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동생의 올라간 입꼬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언니도 연예인 좋아하냐고 하겠지. 뒤늦게 웬 펜질이냐고 하겠지. 왜 하필 여자냐고 하겠지. 뭐라고 대답하면 동생의 말문을 콱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언니 남자친구는 알아? 지금 주경의 온 마음과 신경과 정신과 애정의 가닥가닥이 원에게 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싫어지거나 무관심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감정이다.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영화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요가를 배운다고 미술관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경은 원에 대한 감정과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같은 맥락에 두고 말하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같은 반응이었다. 너 여자 좋아해? 나는 원을 좋아해.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을 좋아해. 그래. 너는 원인지 투인지 걔를 좋아해. 그리고 걔는 여자야. 나는 원에게 연애 감정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우정이야? 연예인과 팬이 우정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축구선수 누구더라? 암튼 남자 선수 좋아하잖아. 지난 선거 때 우리가 거의 광팬처럼 지지했던 후보도 남자였어. 존경할 수도 있고 닮고 싶을 수도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을 수도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을 수도 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걸그룹 관련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서 이제 고척돔 그 야구장 있잖아요. 가까워요.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있다가 새벽에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지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요. 특히 그 여고생, 여중생이 네. 고척돔부터 정말 엄청나게 막 한 4,500m 이렇게 줄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영하 10몇 도가 되는 날씨였거든요. 갔다 봤더니 보이그룹의 공연이 며칠 뒤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좋은 자리를 저는 표를 사려고 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표는 이미 구입을 했고 좋은 자리로 선점하려고 이미 2, 3일 전부터 와서 추운데도 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뭔가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한다라는 것에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네. 역시 동성을 좋아하느냐, 이성을 좋아하느냐를 가지고 네. 지금 좀 주경을 네. 예,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게 좀 희한하네요. 그 동성이 그렇게 뭐 감정이 지금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동성이라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연예인이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 대입해 보면 네. 뭐 남성들이 네. 남성 정치인을 좋아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긴- 열광적으로 막 네. 지지를 보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선의 어떤 그 내려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정치인은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좋아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연예인이니까. 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남자가 좋아하는 누구, 여자가 좋아하는 누구, 또 남자니까, 여자니까 또 이렇다. 이런 식의 좀 그런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 부분에서 조남주 작가님은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원을 좋아하게 된 네. 주경은 네. 전폭적인 맞아요. 예, 지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신보 CD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CD, 와, CD 나왔다.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10장을 사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네. 네. 그런 건 기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10장이나 CD를 산 네. 이유가 뭐 친구들에게 뭐 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네. 이 앨범 구매자 중에서 네. 추첨을 통해 이 사인의 티켓을 준다. 아, 그쵸. 예.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 거죠. 그리고 저는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좋아하는 팬의 어떤 덕질이라고 하죠. 요즘 네. 그걸 봤거든요. 근데 콘서트를 뭐 3일을 한다 이러면은 전 당연히 한 번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번이 아니라 네. 그 3일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금을 드시더라고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3일을 내내 가시고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흔들리는 야광봉도 있어야 되죠. 또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거 좋아하는 그 팬 뭐 가수라든지 이름 써붙이는 뭐 머리띠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와 좋아하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뭐 방송국에서 네. 원이 속한 이 그룹이 뭐 녹화를 한다. 네. 그러면 새벽부터 네. 또 줄을 서고요. 네. 허위 평론가님은 이렇게 극 중에 이제 주경처럼 한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이런 열정을 보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팬레터를 딱 한 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혹시 그 편지지 중에 네. 아주 규격화된 네. 이거 정말 교과서적인 편지지다. 그렇죠. 라고 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맞아요. 있을 때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거기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네. 정확하게 그 규격 우편 봉투에 넣어서 네. 보냈는데 네. 한 3장인가 썼던 것 같아요. 야.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쓰신 건가요? 최지우한테 보냈습니다. 지우임에. 네. 네. 그랬군요. 이제 그때 배용준 씨와 했던 그 드라마 겨울연가. 아니에요. 그 이전입니다. 젊은이의 양지라고. 젊은의 영조? 네. 97년 드라마잖아요. 맞아요. 그때니까. 네. 옛날 사람. 그때 네. 최지우 씨가 거기 나왔는데 맞아요. 와, 어린 마음에 네. 내가 편지를 쓰면 네. 저분은 꼭 답장을 줄 거야. 라고 해서 네. 보냈는데 네. 뭐 답장을 안 보내서 네, 그래서 답장을 못 받았죠. 네, 지금은 최지우를 싫어한다. 그런 의미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 이후로 점점 관심이 하락했죠. 와, 그래도 그렇게 3장까지 쓸 정도면 정말 좋아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쓸 동안의 그 기분, 느꼈던 감정, 얼마나 북받쳤겠어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이제 뭐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좋아하는 팬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부럽습니다. 네. 자, 다음에 저희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주경이 좋아하는 원이 별별 컴백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별별 컴백쇼가 이 멤버들에게 별별 거를 다 시키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죠? 짐작이 돼요. 네. 도니코니? 네. 그러니까 새 앨범을 낸 뭐 가수나 네. 영화 개봉이나 드라마 방영을 앞둔 배우들이 네. 이제 나와서 그쵸. 뭐 장기자랑도 하고 맞아요. 성대모사도 하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주경이 네. 제일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이 주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 원이 사실 그 별별 거를 시켜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주경이 원에게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네. 원이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그 남자 출연자 중에서 이상형을 꼽아달라. 네. 뭐 이런 요청을 네. 들었을 때 저는 없는데요.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라든지 네. 또 아니 그렇게 걸그룹 멤버끼리 네.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좀 질투하거나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예. 역시 단호하게 아니요. 네. 네, 이런 네. 대답을 하는 원이 네.
그 주경의 입장에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떠나가지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주경이 원에게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뭔가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있는 그대로 좀 내보이는 듯한 네. 솔직한 모습에 반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네. 그걸 지금 별별 컴백쇼에 나가면 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싫었던 주경이 네.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주경은 게시판에 프로그램을 가려서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고 동의의 댓글이 엄청 달렸지만 소속사에서는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다. 사실 게시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계속 통화 중이고 대기 중이고 거의 2시간을 전화기에 매달려 겨우 담당 직원과 연결되었는데 알았다, 전달하겠다 하는 무책임한 대답만 하고는 끊어버렸다. 주경은 그날 오후 원의 라디오 생방 출근 시간에 맞춰 방송국을 찾아갔다. 하지만 멤버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곧바로 스튜디오로 올라갔고 로비에 모여있던 팬들 모두 허탕을 쳤다. 주경은 방송국 야외 계단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라디오를 듣다가 밴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 서문 출구 근처로 이동해 다시 멤버들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밴이 띄엄띄엄 지나갔는데 그중 한 대의 창이 스르륵 열리더니 원이 얼굴을 불쑥 내밀고는 손을 짤짤 흔들었다. 주경이 재빨리 외쳤다. 별별 컴백쇼 나가지 마! 별별 컴백쇼 나가지 마! 원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고 차는 빠르게 방송국을 빠져나갔다. 주경은 원이 별별 컴백쇼에 출연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잠을 설쳤다. 수요일이 되었고 스케줄표에는 변화가 없고 주경은 알바 시간까지 바꿔서 방송국에 미리가 기다렸다. 여기는 지상주차장에 차를 대고 로비를 통해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구조라 잠시라도 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입구에 들어 누울까?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까? 세트장에 불을 지를까? 그 사이 익숙한 밴이 도착했다. 원과 멤버들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팀이 주변을 둘러쌌고 주경의 머리만한 대포 카메라들이 마구 끼어들었다. 주경은 아수라장에서 밀리고 밀려 뒤처져 따라가며 계속 원을 불렀다. 이제와 출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다. 원아! 여기 좀 봐! 원아! 원아! 할 말이 있어! 멤버들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로비를 지나 방송사 청경들이 지켜선 출입문 바로 앞까지 갔다. 저 문을 통과하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구나. 말할 수 없구나. 부를 수 없구나. 주경의 마음이 무너지려는 그때 원이 우뚝 멈춰서더니 주경을 향해 돌아섰다. 주경은 단전에 힘을 주고 배부터 가슴, 성대로 최대한 목소리를 끌어올려 외쳤다. 애교하지 마, 원아! 제발! 애교는 하지 마! 원이 싱긋 웃었다. 아, 정말 그 뛰어난 연기. 예, 목소리로 제가 들려드렸죠. 별별 컴백쇼 나가지 마! 나가지 말란 말이야! 애교하지 마! 네. 네.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허낭평론가님이 이 연기를 하셨죠? 네. 네. 뛰어나네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단전에 힘을 주고 배부터 가슴까지 올려서 목소리를 하니까 네. 정말 이 원이 네. 애교를 했다가는 제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네. 어떻게 보면 네. 왜 주경은 이렇게까지 원으로 하여금 별별 컴백쇼에 나가지 말라고 네. 또 설령 나가더라도 제발 애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네.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이 이제 이 주경이 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시크한 표정이라든지 단호한 말투라든지 애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럼 자기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네. 좋아하는 마음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할 것 같은데 별별 컴백쇼 같은 데 나가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 또 꾸며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요, 팬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뭐 배우라든지 이렇게 가수들 나올 때요, 그 가수들에게 또 배우에게 패를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팬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우리 오빠한테만, 너무 우리
걸그룹 멤버에게만 네. 질문이 몰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가면 우리 오빠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걸그룹에게 화가 되니까 그런 건 참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얘기를 맞추고 가요. 와. 모르셨죠? 대단하네요. 네. 예, 예. 정말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만약 별별 컴백쇼에 출연한 원이 네. MC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네. 애교를 부렸다면 네. 주경은 계속해서 원의 팬으로 네. 남을까? 아니면 아. 그녀의 팬이기를 그만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주경을 보면 원을 좋아하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문장에 절절히 묻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물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팬의 입장에서 보긴 싫어도 그래도 그 프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쵸?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다른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정말 좋아한다면, 네. 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네.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제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남녀 간의 그쵸. 어떤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연예인에 대한 사랑 다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그녀 원에게 애절한 메시지를 전달한 네. 이 주경의 소망이 네. 이루어졌을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여러분께서 또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녀에게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룰 작품은 그녀들의 노후 대책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뒤에 가면 이렇게 반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네. 반전이 주는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매서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여기 있는 단편집 중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일 좀 인상 깊은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줄거리를 또 설명드릴까요? 네. 여기는 이제 나라는 화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누구냐 하면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이 강미나라는 이제 지인이죠. 네. 연락이 와요. 지인이 만나자고 갔거든요. 근데 이 지인은 사귀는 사람이 있거든요. 10년 네. 동안 같이 살고 있기도 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라는 이제 인물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고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 미나 언니인데 네. 미나 언니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 이유는 네. 이 미나 언니의 애인이 아팠는데 네. 그로 인해서 겪게 된 그 상황들이 네. 좀 미나 언니로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네. 또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렇죠. 그걸 좀 이제 법적으로 네. 미리 준비를 해두고자 네. 이렇게 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미나 언니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도 40대 중반이더라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 네가 상담을 해줘도 좋고 또 이런 일에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줘도 좋고. 네. 허나은 평론가님 혹시 이런 법적인 준비 네. 예 어떤 노후 대책하고 계십니까? 법적인 준비로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이렇게 또 여기 보면 이제 나도 40대 중반이더라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을 하긴 해도 이렇게 좀 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지인이 있으면 친하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이제 노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법적인 준비 예를 들면 네. 임의 후견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쵸. 뭐냐 하면 이제 둘이 서로 혈연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뭐 사고가 생기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재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는 타인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는 이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물론 뭐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어떤 그 파트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녀들의 노후 대책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 단편이 또 그 사례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법적인 준비의 두 번째가 연명 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직접 등록해 두면 앞으로 내가 연명 치료를 뭐 할 것인지 네. 혹은 거부할 것인지 네. 그런 것도 좀 정해 놓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뉴스로 나오거나 TV에서 나올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듣기만 해가지고 그것의 어떤 뭐 심각성 아니면 나에게 닥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녀들의 노후 대책, 물론 저랑은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이걸 보면서 나에게도 좀 언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맞아요.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녀 이름은에서 다루고 있는 단편 소설들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점이 또 특징으로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설 속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 미나 언니의 애인이 네.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네.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렇죠. 뭐 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명치가 아프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주변에 있던 동료가 이거 급성 심근경색 같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게 되고요. 네. 다행히 이 미나 언니의 애인이 병원으로 또 바로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나 언니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도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 모르고 그 애인의 회사까지 또 가게 되죠. 네. 이제 미나 언니가 어떻게 자기의 이 애인과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낭독을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저기 이 회사 다니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마케팅 팀의 김희경 팀장이라고. 오늘 종일 핸드폰이 안 돼서요. 혹시 마케팅 팀 사무실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뒤이어 나오는 동료에게 물었다. 오늘 쓰러졌다는 팀장 말이야. 무슨 팀이랬지? 마케팅 팀 아니야? 언니는 휘청하며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여자가 언니를 붙잡으며 급히 덧붙였다. 확실하지 않아요. 친구분 아니실지도 몰라요. 괜히 걱정시키는 것 같네. 쓰러지다뇨? 왜요?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저기 맞은편 대학병원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져서 그 근처로 옮겨졌다는 말도 있고. 친구세요? 그럼 친구분 가족들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집으로 연락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게 통화 좀 안 된다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친구는 별로 없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미나 언니는 애인과 10년을 같이 살았고 서로를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가족은 누구고 집은 어디일까?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데 이제는 서럽지도 않았다. 당장 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게 더 급했다. 미나 언니는 일단 회사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갔다. 오늘 쓰러져 실려왔다면 중환자실에 있겠지 싶어 2층 내과 중환자실부터 돌아보고 3층으로 올라갔다가 심장내과 중환자실 앞에서 애인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제발 내 딸을 놓아달라고 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애인의 어머니. 처음에는 당신 딸도 안 보고 지내셨는데 몇 년 전부터는 다시 연락하고 지낸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모녀 관계는 많이 편안해졌는데 그래도 딸의 여자애인은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처음에 이렇게 인물들을 확실하게 이제 소개해주진 않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 이 미나 언니의 애인이라고 하면 남자라고들 많이들 이제 생각하셔서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네. 제목부터 그녀들의 그렇죠. 노후 대책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두 사람이 동성 커플입니다. 네. 예.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그의 여름 손님에 저희 각주달기에 또 전화 참여해주셨던 김종광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김승환 대표와 또 부부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투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례라고 봤을 때
사실 동성 커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특히 노후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뭐 누군가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발생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좀 대책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미나 언니는 아는 나라는 이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구했던 거죠. 네. 또 그런 투쟁과 관련된 네. 영화가 있죠. 로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줄리언 무어와 이제 엘렌 페이지가 극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줄리언 무어가 경찰로 활동하고 있다가 이 그녀들의 노후 대책의 사례처럼 이 줄리언 무어가 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애인 앨런 페이지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고 싶기도 하고 한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는 내용이 로렐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경찰 로렐은 네. 두 가지 투쟁을 벌였던 거죠. 네. 하나는 자기 몸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네. 예, 이 암과 싸우는 암이죠. 것이었고 네.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네. 좀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좀 편안하게 그렇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네. 예, 그런 투쟁을 벌였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네, 맞아요. 예, 2006년 2월에 이 로렐이 세상을 떠났는데 네. 그 이전까지 네. 벌였던 싸움을 이렇게 피터 솔레트 감독이 네.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영화 이전에요, 그 관련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실제 그 로렐의 실제 인물과 그 애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이후의 상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미나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애인인 이 김희경 네. 팀장, 희경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를 찾아가서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뭐 연락 되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죠. 반응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그 동료에게 옆구리를 쿡쿡 이제 찌르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김희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사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상한 눈초리 같은 것들을 보내는 거였겠죠. 혹은 아니 아무리 친구라도 저렇게까지 네. 찾아올 정도야? 그렇죠. 예,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비롯해서 성소수자 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네. 예, 뭐 말해지고 있긴 한데 인식의 차원에서 그게 또 쉽사리 맞아요. 예, 잘 바뀌진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게 법으로 보호받는다면 그것 자체 때문에라도 이 인식이 사실은 확연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운다는 건 사실은 그런 어떤 보호받지 못하는 법과 투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 이 단편이 좀 더 생각을 확장하게 만드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네. 또 대학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이 희경의 어머니와 네. 만나게 되는데 희경의 어머니와는 예전에 이미 만났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네, 제발 내 딸을 놓아달라고 네, 무릎을 꿇고 울었던 애인의 어머니. 그렇죠. 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윗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보다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네. 저는 이 장면에서 네.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 작품도 낭만 서점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또 네.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어머니의 입장에서 딸과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네. 딸의 동성 애인의 이야기를 담고 이야기군요. 있는데요. 네. 예. 어머니의 시각으로 두 사람, 딸과 그녀의 애인을 바라본다는 예, 좀 독특한 설정으로 저로서는 이 읽었던 네네. 작품 중에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결국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배경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저에게도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이런 이유로 네. 이후에
희경은 건강을 또 회복하게 되고요. 네. 참 불상사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혹시라도 또 닥친다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준비 차원에서 변호사인 맞아요. 이 나와 상담을 진행하게 됐던 건데요. 네. 나는 법적인 조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임의 후견 계약이라든가 네.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등의 네. 조언을 미나 언니에게 해주게 되고요. 네. 상담료도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또 미나 언니 쪽에서는 고마우니까 상담료를 내려고 네. 네, 서로 이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죠. 네. 근데 내가 네. 언니에게 던진 말이 네. 의미심장해요. 나도 필요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라고 답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이 나라는 인물이요. 오히려 더 그 미나 언니와 희경 커플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 계속 열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뒤에 한 달락이 남아 있는데요. 네. 과연 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네. 역시 여러분 네. 책을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풍랑가님이 끝까지 다 알려주고 결말만 구매해서 확인하십시오.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토요일, 일요일에 영화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즐겨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꼭 이렇게 그래 다 그 다음은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장면 남겨놓고 네. 영화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네. 가게 만드는 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독서를 권하는 저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좀 얄밉더라도 여러분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도 그렇지만 그녀들의 노후 대책도 그렇지만 사실 결말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해서 이게 다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그 앞선 배경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에겐 이 사회에서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니까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책인 거죠.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저희 낭만서점에서 네. 원래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각주달기였잖아요. 네. 네. 한동안 네. 여러분 진행을 못해서 야심만 찾지 진행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저희 오랜만에 네. 각주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각주달기를 진행 못한 이유가 있었죠. 네. 네.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그 각주달기가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네. 이번 방송은 특별히 스튜디오에 작가님을 직접 모셔서 네. 예, 저희가 한번 꾸려보려고 해요. 네. 소개해드릴까요? 바로 그녀 이름은을 쓰신 조남주 작가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조남주 작가님을 사실 섭외하기가 네.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죠. 뭐 낭만서점 윤태진 PD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네. 제가 몇몇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 작가님들, PD님들이 네. 하나같이 조남주 작가님 섭외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게 저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할 때 문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조남주 작가님이 여기에 인터뷰 나오신다라고 하니까 작가님이 에? 저희는 몇 번 섭외해드렸는데 안 나오시던데요.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도대체 무슨 프로냐고 예, 말씀하셔서 비밀입니다. 라고 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남주 작가님 어떻게 또 낭만서점에 이렇게 발걸음하게 되셨는지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평소에 재밌게 즐겨 잘 듣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네. 이거 네. 진짜 놀라운 네. 예, 말씀인데요. 낭만서점을 듣고 계셨군요. 네, 그럼요. 클래식도 다 듣고 있어요. 네. 네, 청취자시네요. 지금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클래식까지 들으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많이 들으시는구나 하는 그러게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그 클래식과 저희 현대편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방송이 더 좋은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셔놓고 그런 질문 드리면 저희가 실례죠. 네. 네. 조남 작가님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새는 이제 새 책이 나와가지고요. 네, 책과 관련해서 책
뵙고 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자리들이 그래도 좀 있어서 그런 분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조남 작가님이 전작인 이 82년생 김지영으로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요즘 뭐 인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책을 많이 읽어주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가끔 서점 가서 보면 제 책 들고 있는 분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관련한 기사라든지 뭐 리뷰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이 읽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저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도 누군지 알 수 없는 김지영이라는 여자일 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겸손하시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기대에 찬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니, 허랑 평론가님은 만약, 82년생 김지영을 이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럼 어떤 태도를 좀 취하시겠습니까? 저요? 좀 엄청 거만해지겠어요. 그 책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제가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진실한 작가는 될 수는 없는 거죠. 괜히 이렇게 교보문고 가서 누가 이렇게 책 읽고 있으면 셀피 찍고 내가 쓴 거예요. 내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작가님 옆에 있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우선 뭐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눴고 더 하겠지만 이 책이 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조남 작가님이 원래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인터뷰를 기반으로 또 쓰여진 소설이다 보니 어떤 리얼리티가 확실히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한 60여 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을 좀 어떻게 섭외를 하시고 이야기를 듣는 과정 어땠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2016년 말부터 해서 2017년 말까지 1년 정도 경향신문에 연재를 했던 연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연재하는 동안 이제 당시에 좀 이슈가 된다거나 시의적이라거나 그런 인물들을 제가 연락을 드려서 실제로 만나뵌 분과 이제 전화 인터뷰 한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 듣고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재할 때는 조금 더 좀 시의적이고 사실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뉴스에 좀 더 집중해서 쓰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치면서 좀 소설로 많이 좀 바꿔서 고쳐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운전의 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을 먼저 읽고 또 인터뷰를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에 실린 내용과 인터뷰에서 또 봤던 내용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이 운전의 달인이라는 작품은 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40대 후반 여성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워낙 시내버스 운전이 여러 사람들과 또 부딪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또 겪는 여러 가지 좀 부당한 대우들이 있는데 특히 뭐 아저씨가 돈 통에 현금을 이렇게 넣었는데 쬐끔만 넣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예, 보통 요즘 뭐 다 카드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여튼 그걸 이제 운전기사인 내가 지적을 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당신 뭐 어떻게 아느냐 뭐 예,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 폭력을 행사했는데 뒤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승객이 이제 제지를 하고 하면서 겪는 일들을 또 담아내고 있죠. 맞아요. 결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재미가 반감되니까. 근데 사실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물,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을 섭외하실 때 사실은 다들 처음부터 승낙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설득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의외로 쉽게 대부분은 승낙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실릴 때도 이게 인터뷰하신 분의 신원이 드러나고 목소리가 그대로 실린 인터뷰가 아니라 제가 팩션이라고 이렇게 소설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일단 없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되게 소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설가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어머님, 뭐 기사님 사시는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하니까 되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연재 제목이 또 의미심장해요. 그러게요. 거기에서 또 이 책의 이름, 네. 그녀의 이름은 그쵸. 이라는 제목이 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억압의 사례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렇게 좀 들어줄 수 있는 창구나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작가님이 이렇게 섭외를 했을 때 네. 흔쾌히 또 응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 참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또 인터뷰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일 좀 마음에 남는다고 하면 그 KTX 여승무원분들, 네. 이제 이분들이 워낙 되게 길게 투쟁식 기간이 너무나 길었고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지금 천막 쳐놓고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오랫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비슷한 연배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채감 같은 것이 느껴졌었어요, 많이. 그래서,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잘 몰라왔던 것이 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단 한 번도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일정 부분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도 제가 감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실린 소설은 계속 쓸 때도 너무 힘들었고 계속 고치면서도 이 얘기를 다 담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담지 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 좀 아쉽고 마음에 차지 않고 그랬던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승무원 분들이 제일 마음에 많이 남고 이렇게 보면 7, 8년생 제 그 에필로그까지 포함해가지고 28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사실 그래서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하게 또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28개나 되다 보니까 막 어떻게 너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나이로 가장 어린 친구부터 쭉 배치를 해서 이제 편집부에 의견을 전해드렸었고 근데 편집부에서 사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로 묻고 또 그 같은 연령대 중에 앞에 이제 뭐 20, 30대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의 각각의 에피소드도 이제 편집부에서 결정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사실은 그 작가님 말씀처럼 처음 이제 편집 전에는 재수생의 변이 첫 번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나이 순대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이제 책으로 받아보니까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투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좀 뭐 지지라든지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남 작가님이 또 이 책에서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7, 8년생 제이를 쓰셨는데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는 내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기만 하지 않는다. 내 삶과 태도와 가치관이 주변의 사람들을, 조직을, 더 넓게는 사회를 바꾸기도 한다. 책임지는 어른이 되고 싶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임지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이 포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발표하셨던 어떤 작품들에 쭉 관통되어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소설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저와 꼭 같진 않고 어쩌면 제 세대의 보편적인 얘기, 제 세대의 경험들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제가 글을 쓰고 있는 태도,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40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 글이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태도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예,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녀 이름은 보면 이제 수십 편의 단편이 실렸는데 여기 보면 편지 형식도 있고 일기 형식도 있고 네, 형식이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나라는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결정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연재할 때는 다 3인칭이었어요. 그래서 네. 누구누구 씨, 네네. 그리고 등장인물, 주인공의 이름을 꼭 이제 지어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는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소설로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갔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계속 사실관계에 제가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연재했을 때 당시와 소설로 고칠 때 또 변화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소송리 같은 경우도 그 사드 부지 네. 무효화 소송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소하셨거든요. 그리고 KTX 여승무원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직하지는 못하셨는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편집자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꼭 3인칭으로만 쓰지 말고 네. 좀 시점을 다양하게 보면 어떨까요? 뭐 어떤 얘기는 엄마 입장에서 써보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뭐 딸 입장에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다시 고치면서 그때 얘기가 좀씩 약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는 좀 내가 이제 소설을 쓰고 있지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바뀌고 화자가 바뀌면서 이제 방식도 조금 다양해졌고 네. 어떤 얘기는 좀 제가 쓰면서 좀 재밌게 쓰고 싶어서 인터뷰 형식으로 써보기도 하고 편지 형식으로 네. 이게 좀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연을 다양한 형식에 담아서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읽을 때도 그런 좀 다양한 어떤 재미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조남 작가님의 등단작이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저는 작가님이 이른바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 뭐 소외된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 관심의 축이 이제는 좀 더 예리해진, 네. 예, 좀 더 분명한 어떤 타깃을 갖고, 예, 이를테면 이제 젠더와 관련된 네. 예, 여러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신데 이렇게 어떤 소설의 그 테마가 이렇게 변해온 과정이 작가님에게는 어땠을까 좀 여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면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페미니즘 작가라고 하면 제일 첫손에 꼽히는 작가로 이제 예,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됐으니까요. 제가 소외된 누군가 음지에 있는 어떤 소재를 쓴다고 사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의 관심 그 소설의 소재와 주제는 아마 저의 관심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처음 소설이 어떤 방송과 관련한 그 주변 얘기였다면 사실 그때는 방송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아직 예,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그쪽에 있지. 네. 네, 그래서 그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저의 고민이 이런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 젠더 이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쓰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작도 그렇고 그녀 이름 요번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고통, 차별의 사연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작품을 만드시는 건데요. 혹시 그걸 들으시면서 또 작가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아픈 부분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힘든 마음가짐, 심리들은 좀 어떻게 작가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치유를 했다던가 그런 과정은 좀 어땠나요?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인데 네. 지금도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네. 눈물이 많은 편인데 앞에서 안 울고 얘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두고 제가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되게 발랄하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얘기 좀 넘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농담처럼 막 사실 안 웃긴 얘기인 거 서로 아는데 막 저희 그때 뭐 고공에도 올라갔었잖아요. 하하하 하는데 같이 그냥 웃죠. 웃는데 웃을 일이 아닌 걸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 이 상황들,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들, 그 상황들이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계속 작년 1년 동안 느꼈던 거는 저는 좀 부채감,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급할 때도 있었어요. 막 여기도 내가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소액 결제한 거 되게 많아요 작년에. 일단 뭐 급하니까 여기도 후원해야 되고 저기도 후원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 막 조급한 마음들로 작년에 좀 1년을 보냈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큰 방향을 보고 좀 이 고민들이 책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글을 쓸 수 있을 때 쓰면서 좀 같이 지금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 또 자기 삶을 무겁게 지고 가시는 분들과 같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되게 교과서 같네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녀 이름이 그 부채감 작가님의 어떤 부채감의 결과일 텐데 그 독자분들이 이제 또 책을 읽으면서 나눠 갖는 어떤 이제 순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82년생 김지영 또 현남 오빠에게 그녀 이름은까지 말하자면 그 페미니즘 소설 3부작을 계속 쓰고 계신 건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요즘 이런 그 젠더 이슈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의식이 조금 변화해 가고 있다고 좀 느끼시나요? 어떠신가요? 이 고치고 쓰면서요. 제가 좀 긴장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인권이나 젠더에 관한 감수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긴장하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대한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내가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이면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들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어떤 창작자든 요즘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긴 했나 보다 한 것 같다라는 게 또 거꾸로 실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남 작가님이 또 가장 작가로서 경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쉬운 계몽 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82년생 김지영에서도 마지막에 뒷부분에 정말 뒤통수를 치는 그 반전을 넣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해서 뭐 그녀 이름을 읽은 분들이 그래 우리 여성의 삶이 그렇지 내가 남자지만 우리 여성들
뭐 사회에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독서가 이제 다 파탄이 나버리는 네 그런 의식을 무엇보다 좀 주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쉽사리 바뀌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좀 깨웠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허낭 평론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책을 쓰시면서 작가님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게 뭐 남성이기도 할 테고 또 활동하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들은 이런 사연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갈 때 어떻게 좀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놔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저에게는 좀 이 책이 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좀 교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는 이제 질문은 뭐냐면 남성 독자나 여성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는 반응들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시는 건가요? 사실 연재할 때도 그랬고 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남성 독자, 여성 독자 이렇게 뭐 반응이 달라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이 모습을 만약에 잘 지켜보지 못한 모습이라면 한 번 더 지켜보자, 한 번 더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라서 성별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제가 그녀 이름은에 이제 뭐 원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경향신문에 실린 그 기사들을 쭉 일별해 봤거든요. 그래서 댓글들을 봤는데 굉장하더군요. 지지와 동시에 어떤 반감의 댓글들도 또 심심치 않게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글을 보면서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구나. 싶고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이제 며느라기라는 웹툰 소개한 기사를 보면서 또 며느라기도 함께 봤거든요. 거기에 실린 댓글들도 또 어마어마하더군요. 네. 며느라기 댓글창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를 뭐 염두에 둔다. 라는 걸 떠나서 그 글이 이제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그런 작품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들을 저는 딱 적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아라라는 것과 이제 다름없게 들리니까 굉장히 또 반발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댓글들을 항상 찾아보시나요? 그 댓글 읽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댓글을 안 봐요. 일부러 찾아보진 않고요. 그럼에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반응들을 뭐 보게 되거나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굉장히 큰 뭐 반감을 가지고 댓글 쓰시거나 하신 분들의 얘기는 읽으면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네. 네.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크게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책 나오고 해서 좀 어떻게 독자분들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긴 한데 그런 걸 보려면 또 그 댓글들도 같이 봐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다른 댓글은 좀 제외하시더라도 낭만서점의 댓글은 확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그럼 저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하고는 이렇게 책을 내신 후에도 좀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뭐 막 이렇게 친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책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쭉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책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 녹음 오기 전에 우체국에 1차로 들렸다 왔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섭외할 때하고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계속
얘기가 되고 책이 나와서 좋다, 고맙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어머 소설이 나왔다니 너무 네. 신기하고 재밌겠다라는 반응도 있으셨고, 네. 이번에도 역시나 저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책 보내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네. 아무래도 본인의 얘기가 소설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좀 남다른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특히 이런 구절이 참 인상 깊은데, 결혼해도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로 살아 라고 언니가 동생에게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마 낭만서점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중에는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혹은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작가님은 지금 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좀 조언을 청취자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해요. 네. 가끔 이제 후배들이 결혼할까요? 뭐 네. 내지는 애기 낳으니까 어떠냐, 애기 낳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해보라고 해요. 해보라고 하고, 결혼은 해봐. 아니면 돌아와도 되는 거니까 해보라고 하고, 아이를 언니 애기 낳을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되게 삶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바뀌고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애정이 있고 믿고 좋아하는 후배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내 아이와 같이 자랄 아이들을 같이 우리 잘 키워보자. 우리가 같이 좋은 엄마가 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일기, 이혼일기, 거기에 또 엄마일기까지 네네네. 사실 세 개가 이렇게 네, 연장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물들의 어떤 입장이 지금 작가님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 앞에도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해. 좋은 일이 더 많아. 맞아요. 라고. 네. 그럴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PD님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네. 같이 있는데, 조남 작가님이 아이를 낳고 나선 참 많은 것이 바뀐다. 네. 라고 하셨을 때 고개를 굉장히 격하게 아, 그렇군요. 끌어주셨어요. 우리 쌍둥이 아버님이시거든요. 아, 네. 저번 주에 많이 아프셨잖아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건, 네. 예, 뭐 여성에게나 또 남성에게나 전혀 다른 삶의 네.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양한 어떤 연령대의 인물들의 얘기를 듣는데요. 특히 여기 보면 그 초등학생 선거할 때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굉장히 좀 조숙한 그 애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그 친구는 그럼 어떻게 또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연을 여기에 담게 되신 건가요? 13살의 출사표라는 작품이죠. 그러게요. 네. 사실 이제 회장에 출마하는 여학생의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니까 네.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전교 회장이 나가는 출사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는데요. 그래서 저도 쓰고 얘가 너무 조숙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어떠냐, 이거 너무 뭐 표현이든 언어든 너무 어른의 말투 같니? 라고 했더니, 작가가 썼으니까 너무 잘 쓴 거는 있는데 초등학생이 썼다기에는, 근데 뭐 표현이든 언어든 네. 감정이든 이런 거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이 정도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이 정도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그 교실 안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뭐 성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모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여기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외모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안 꾸며도 이상한 아이 취급하고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꾸며도 몸에 튀고 네. 그래서 중학교 가면은 애들이 이제 뭐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닌대요. 하도 외모 평가를 받으니까 그냥 평가받기 싫어서 마스크도 많이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암담하기도 네, 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되죠. 놀랍기도 하네요.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최은서인데 이 최은서 학생이 전교 회장에 출마를 해서 네. 자기 포부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공약이 가장 먼저 초딩이라는 말이 없는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예, 초딩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좀 위계적인 네, 폭력성을 띠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폭력이 없는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예. 특히 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예,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을 바꿔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딱 1시간 시간표에 빈칸을 만들겠다. 사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네. 예. 이건 뭐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네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딸 같은 경우를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편인가요? 저희 딸은 또래 위해서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학원 시간들이 다 제각각이라서 좀 놀 시간이 없고 노는 거 보면 모여서 놀다가 한 명 먼저 가고 뭐 또 학원에 네, 학원 시간 되니까. 때문에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애가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그러면 우리 6시에 만나자 하고 이제 헤어져서 학원 끝나고 나면 뭐 일찍 끝나는 날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요.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니까 굉장히 깜깜할 때 학원 차들이 이제 단지를 계속 돌아야 애들 내려주려고. 그래서 고학년이거나 한 중고등학생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딸하고 별로 키 차이가 나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야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학원을 다니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었어요. 이 그녀 이름은이 바로 얼마 전에 또 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이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하는가 작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전 책과 관련해서 뭐 리뷰를 보거나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듣기 좋았던 그런 감상 얘기라면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저도 이랬어요. 아니면 여기랑은 본인과는 생각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을 때 책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삶과 고민으로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이 책도 동의이건 공감이건 아니면 그 반대이건 좀 그렇게 본인의 삶과 생각과 고민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 평론가님이 이 책 좀 사셔서 네. 예, 주변에 나눠주는 예, 네. 특히 남성분들께 네.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예. 남성 주시면 아는 남성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실제로 예. 그때도 이렇게 좀 이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국회의원분께서 사가지고 많이들 예. 주변에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김지영 책도 있고 이 책도 읽으니까 이거는 많이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그 소설이나 영화나 네. 어떤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저도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희한하게도 남성 시점에서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작품의 7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영화는 더 그러겠죠. 저희 뭐 독서
편력이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영화 편력이 그랬을 수도 네.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좀 따져봐도 생산되는 작품들이 네. 거의 남성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와 같은 네. 허상평론가나 저희와 같은 네. 남자들이 네. 남성의 시각을 당연하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른 몸, 다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요. 조남주 작가님이 쓰신 책 같은 경우도 작가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해주시고 낭만서점에 출연해주셨는데요. 예, 마지막 뭐 소감과 마지막 인사 말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만 늘 듣다가 직접 뵈니까 연예인을 만난 것 같고. 지금 제가 지금 조남작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연예인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남주 작가의 그녀 이름은 다뤄봤습니다. 네. 또 특별히 조남주 작가가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그러게요. 목소리를 들려주셨고요. 저에게는 사실은 이제 저희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예인을 본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당치도 않은 얘기고 그러니까 워낙에 82년생 김지영으로 유명해지시면서 저에게는 정말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또 눈앞에서 인터뷰를 나누게 되니까요. 굉장히 좀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 그녀 이름은 허당평론가님의 한 줄평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한 줄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당신의 이야기. 네, 저는 사실 그녀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녀들만의 사례가 아니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그녀들과 그 주변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당신의 이야기라고 한 줄평을 정했습니다. 네. 저는 역시 이 책의 문장을 하나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삶과 태도와 가치관이 사회를 바꾸기도 한다. 네. 지금 그 문장을 들려주셔서 또 생각해보니까 작가님께서 책임감 있는 이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작가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이 사회는 훨씬 더 평등해지고 좋아지겠죠. 네. 이 작품의 그녀 이름은 뒤에 서술어가 비어 있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방송이 끝나면 그 뒷자리를 그 서술어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이 뒤에 서술어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는 아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또 남겨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작품 미리 예고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의 원작이 됐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준비했거든요. 소설 얘기와 함께 영화 얘기까지 곁들여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